86페이지 아마 우리 이제 증기압력 증기압력 했던가? 있어요. 했나? 증기압력 했었나? 증기압력 했었네. 혹시 여기 뒤에 문제 혹시 질문 풀었다면? 어디? 7번이 어디 있지? 53페이지에 7번. 이거? 예. 이 분자량하고 그런 점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요거 할 때, 자, 이게 가, 나, 다라가 있는데, 요게 이 가는 CH3, CH2, OH 이게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뒤에 OH 보이지? 여기 있는 이 OH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즉 산소에 수소가 결합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플로린, 산소, 질소에 수소가 결합이 돼 있으면 그 수소가 또 다른 분자에 플로린, 산소, 질소랑 인력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나, 다 이런 데 보면 나에는 CH3O, CH3 즉 얘는 산소에 수소가 직접 결합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산소에 CH3, CH3 돼 있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다도 있잖아.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자가 CH3O, CH3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산소에 이렇게 CH3, CH3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게 CH3, CO, CH3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플로린, 산소, 질소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수소 결합이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녀석은 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가 나보다 그런 점이 높은 까닭은 수소 결합 때문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는 게 나와. 거기 앞에 한입니다. 분산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뭐가 클수록 분산력이 크더라?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표면적이 클수록. 그러면 누가 두고? 다음은 분자량이 크잖아. 쌍극자 힘은 라가 나보다 크다. 쌍극자 힘은 이 극성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라하고 나하고 비교를 할 건데 라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 요거 무극성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은 쌍극자 힘이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있잖아. 나는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그러면 어때? 이게 우리 상하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극성을 띠긴 하는데 사실 성질은 무극성이 같긴 하지만은 극성을 일단 띠거든. 그러니까 쌍극자 힘은 R가 큰 거야. 이거 분자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어 이게. 다른 거 혹시 질문? 뭘 했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거 없어? 자 그러면 58페이지 이제 문제가 지금 당장은 몇 개 안 되니까 해봐야 될 텐데 안 하는 것들은 끝까지 또 안 해. 정말. 안 하면 문제는 내가 손해볼 게 한 개도 없어. 네가 손해보는 거지. 안 그런가? 네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네 등급이 네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안 하는 거냐? 내 인생은 별 문제가 안 생겨. 내가 무슨 술을 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대학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근데 이제 니한테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문제를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겁니까? 그지? 자 이제 58페이지 고체는 뭐 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기체했고 그 다음이 액체 이제 상태에서는 이제 고체가 나왔는데 고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처음에 요게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 뭐냐면 그 형광펜 있으면 동그라미 좀 해줘. 표에 있는 거 하면 된다. 표에 있는 거. 결정성 고체하고 비결정성 고체라는 말이 나와. 이 결정성 고체는 말 그대로 고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눠놨어. 그래서 거기 결정성 고체는 매우 규칙적인 입자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성 고체. 그래서 거기에 뭐 석영, 염화나트륨, 얼음, 금속 이런 거 나오는데 웬만한 고체는 여기에 속한다 생각하면 돼. 근데 비결정성 고체라는 게 있어. 그거 얘가 몇 개 없거든. 뭐 거기 얘도 같이 표시해 주는데 유리, 고무, 엿 이런 거 나오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고체이긴 한데 비결정성 고체라고 해가지고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못하다. 때에 따라서는 비결정성 고체를 고체와 액체 사이의 물질로 나누기도 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다. 액체에 조금 가까운 녀석, 고체와 액체 사이인데 액체에 좀 가까운 걸 젤이라고 불러. 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젤리 알지? 젤이라고 부르고 액체와 고체 사이에 있는데 고체에 좀 가까운 녀석을 겔이라고 불러. 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겔. 뭐 할 때 들어와? 들어봤다며? 고개 끄덕끄덕해잖아. 빨리 겔 언제 들어보는데 겔. 실리카 겔 맞아. 왜? 그 김 먹을 때 들어있는 거. 딱딱하잖아. 근데 걔가 어떻다고? 비결정성 고체야.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소개가 될 거고 그거는 지금은 일단 결정성, 비결정성 이렇게 나눈다 정도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주로 다룰 것이냐? 결정성 고체를 다룰 거야. 2번에 바로 나오지. 자, 그 2번에 나오는 내용은 거기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번에 보면 결정 4가지가 나와. 그거를 그냥 각각 동그라미 좀 해주면 돼. 가로 1번에 이온 결정, 가로 2번 금속 결정, 가로 3번 분자 결정, 가로 4번 공유 결정. 그래서 우리가 결정성 고체는 크게 4가지.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 이제 얘들도 쭉 나와. 뭐 녹는 점이 높고 뭐 단단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너가 읽어보는 정도에서 해주면 돼. 내가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답을 하려면 이거는 기본이야. 이온 결정인지, 즉 이온 결합인지 아니면 공유 결합인지 이런 걸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 금속. 여기 기준이야. 금속 원소 이름이 보이면 박식에 얘는 금속 결정이거나 이온 결정이야. 근데 금속 결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지? 금속만 적혀 있어. 근데 금속에 비금속 원소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박식에 그러면 이거는 이온 결정인 거야. 즉 이온 결합 물질인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염화나트륨, 염화세슘,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보다 다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근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에는 또 2가지 우리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으로 나누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일단 구분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금속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이걸 알 수 있냐? 이는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너 그 주기율표는 한번 좀 봤어.
금속이 많을까 비금속이 많을까? 금속이 많아. 저런 주기율표 대부분 금속이야. 그럼 비금속은 오른쪽 비트능이 조금 있어. 그럼 너가 알아야 되는 비금속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 뭐가 있느냐? 먼저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너가 알아야 되는 비금속 원소는 이 정도가 끝이야. 몇 개? 10개.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주기가 나눠져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 그 어디 구석에 있잖아. 좀 구석이라기보다는 좀 잘 보이는 데다가 이게 너가 알아야 되는 비금속 원소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제 적어놓는데 비금속 한 10개 정도? 비금속이 10개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주로 화학에서 소개되고 있는 비금속은 저 정도가 끝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야. 18조 원소도 비금속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얘 결합을 안 해. 결합을 안 하니까 굳이 여기서 무슨 뭐 결정 이런 걸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뭐 얘는 결합도 안 하니까 무슨 이건 무슨 공유 결합이니 뭐 이온 결합이니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돼.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알겠냐? 응. 고개만 그득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네네 이거 이렇게 딱 요 녀석들이 이제 비금속이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여기 특징들은 쭉 그냥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하다 뭐 이것도 있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온이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뭐 할 때만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액체이거나 즉 용융 상태인 액체이거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왼쪽 밑에 그래프 하나 있잖아. 희한하게 생긴 그래프 하나 있지. 이게 딱 이온 결합 물질만 해당되는 그래프야. 알았어, 좀 빨리 좀 표시도 좀 하고. 노래 터져가지고 진짜. 고등학생이 지금 방학이니까 방학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10대 때 쳐놀면 앞으로도 계속 쳐놀아. 아닐 것 같지?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되겠냐? 너희가 이제 대학 가고 일단 갈 수 있다는 보장에서 대학 가고 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그때서야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쳐놀았지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는 시기가 오는 거야. 그런데 잘 몰라. 왜? 아직 그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내가 고등학교 때 왜 놀았지 하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해.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뒤진 거야. 후회할 수가 없는 거지. 후회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지능이 딸리는 거지. 그러니까 해도 안 되거든. 이거 어쩔 수 없이 놀아야 돼.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 있어. 없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많아.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놀 수밖에 없어. 해도 안 되니까. 후회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안 된다는 걸 자기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이미 뭐 할지 결정이 된 애들이 있어. 결정이 됐다라는 건 뭐 좋은 의미로는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아.
굳이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을 엄청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런 뭐 그런 처지가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껴. 그러면 지금 놀아도 돼. 근데 그런 데가 있나 하는 거지. 없잖아.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영상 보면서 놀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알겠어요? 지금 놀면 나중에 죽는다. 앞으로 더 해질 텐데. 아, 어떻게 하나. 이게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살 방법이 없거나 그러진 않았어.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있잖아. 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과연 그런 기회가 있을라나 그걸 모르겠어. 너도 이제 저기 영상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알 텐데 지금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너 고등학생이니까 이건 알겠지? 너 현대자동차 알지? 알잖아. 뭐 한다 돼? 알고 있어? 현대자동차 하면은 노조라고 해가지고 파워가 막강한 노조가 있어가지고 월급 조금 안 올려주면 파업해버리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노조 있는 건 알지? 삼성은 좀 다르다. 삼성도 노조가 있긴 한데 현대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는 이런.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뭔 짓 하대? 알고 있잖아.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하대? 사람을 안 뽑아. 로봇으로 대체하잖아. 미국에 현지 공장 지으면서 원래 100명을 써야 되는데 80명을 로봇을 써. 조졌어. 그러면 원래 100명이 일하는 데서 80개 이자에 사라진 거야. 맞잖아. 80개 이자에 사라진 거야. 그럼 뭐 삼성은 안 할까? 똑같을걸? 안 그런가? 맨날 파업했었지. 돈은 좀 지랄하지. 성과급 줘야 되지. 킥하면 정권 바뀌면 했잖아. 노동시간 막 바뀌어 사는 통에 헷갈리지. 내가 회사의 경영진이고 CEO라도 로봇으로 바꿀 거야. 너 같으면 돼.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을 10명 써가지고 할 바에야 지금 당장 가격이 좀 비싸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로봇이 훨씬 싸. 얘가 파업을 하나 녹대기를 부리나 충전만 하면 돼. 주기적으로 수리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 줘야 되나? 안 줘도 돼.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돼? 폐기 처분하고 새로 사면 돼. 그럼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럼 망했어. 그러면 아주 이런 단순한 일자리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것만 사라지나? 아니잖아. 좀 고급 일자리들도 사라져.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야. 지금 장사도 어때? 혹시 저기 고현시내나 이렇게 장평 이런 데나 아니면은 저기 그 중곡동 이런 데 한번 쭉 걸어가면 기가 찬다. 임대라고 적힌 게 얼마나 많은지. 장사도 망해.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 뭐하지 이제? 너 뭐하면 뭐하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이런 것들을?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방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좀 늦긴 했어. 고2 때 생각을 원래는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3 때나 고1 들어갈 때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휴대폰 들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뭐 앞으로 뭐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뭐 나중에 뭐 알아서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봐도 돼. 그런데 아닐 거거든. 이제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뭔가 특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거기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지? AI 발달하고 있지 로봇이 나오고 있지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남았다 뭐 어떤 공장들에서 로봇들이 있잖아 인력을 상당수 대체하는 일들이 금방금방 올 거거든 그래서 한 번쯤은 있잖아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뭘 해야 될까 과거에 뭔가 했던 것들이 미래에도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버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워낙 세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내가 뭘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그 고등학생들 보면 있잖아 고3 때 대학 갈 때 자기 성적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과도 아닌데 가는 애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수 되는 걸 알거든 안 그런가? 상당수 된다 너 중에도 그럴 거잖아 성적에 맞춰서 어느 대학이 좋대 어느 대학이 좋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과가 먹느냐 아니면 뭐 어떤 학부가 뭐냐도 중요한데 그런 거는 신경 못 쓰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그런 과에 적성도 안 맞는 그런 과에 가서 나중에는 뭘 할 건지 잘 모르겠어 일단 대학 명패 멈춰놓고 그렇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알려진 대학이냐 뭐 이런 것도 아닌 그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건지는 글쎄.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요 시기가 과도기적 시점.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앞으로는 더 빨리 급변하겠지. 급변하는 과도기적 시점. 과거에 통했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건데 아직도 학교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읽을 줄 몰라. 과거에 뭐 했으니까 지금도 뭐 하면 되고 미래에도 뭐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는 할 거야. 무슨 과가 뭐 전망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전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많이 변해. 그래서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최소한 못해도 이제 등급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여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닐까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구분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애들도 있더라 난 반도체 쪽으로 갈 건데요 그래? 그럼 반도체 뭘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반도체 뭘로 만들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노리는 게 뭐다? 돈이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건데 없어. 그렇다고 여기 거제 나와서 용접할 수는 없잖아. 그러고 싶진 않을 텐데. 안 그래? 같은 팀에 용접팀이 있어. 7명이야. 한 명은 팀장이고. 근데 나도 용접팀에 들어갔더니 한 명은 베트남 사람이고, 한 명은 중국 사람이고, 한 명은 파키스탄 사람이고, 한 명은 인도 사람이야. 좋았어.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있잖아. 뭐라고? 내가 이제 숙제 같은 걸 내주면 숙제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연습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줘도 있잖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이 되면 거기서 있잖아. 좀 더 이제 더 해가지고 등급을 좀 높여보잖아.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앞으로도 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렇다고 무슨 갑자기 나 의대 갈 건데 무슨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뭘 할 때 좀 집중해서 좀 하고
할 때만이라도 좀 해주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아까 그래프 표시하라고 했지? 그래프 표시 딱 해놔. 그 그래프는 뭐에만 해당된다고? 이온결합 물질에만 해당되는 거야. 혹시라도 문제 풀 때 이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바로 힌트 얻으면 돼. 이 물질은 뭐 X 또는 가 또는 A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온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게끔. 얘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0이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지. 그게 녹았다는 뜻이야. 즉 녹는 점이 도달해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 뜻의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 그래프는 딱 뭐한테만 이온결합 물질한테만 해당되는 그래프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본문 밑에 보면은 힘을 가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위에서도 얘기했지. 단단하다라는 말이 있어. 단단하긴 한데 좀 큰 힘을 가하면 깨져.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그럼 왜 깨지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붙어 있는데 그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붙어 있어. 그런데 힘을 가해버리면은 이 이온들이 살짝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을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발력이 작용해서 밀어버려.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59페이지 위에는 금속 결정이 나와. 금속 결정은 금속들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금속 이름 뒤에 뭐 비금속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속만 돼 있으면 금속 결정이야. 그래서 녹는 점도 높고 그 다음에 광택이 있어. 광택이 왜 있냐면은 바로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었다가 다시 방출시켜. 그러니까는 빛이 나오는 것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광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은 어떻느냐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들이 원자에 갇혀 있어. 자유전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를 얻으면은 방출을 하긴 해. 방출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방출을 하면서 얘네들이 가시광선 영역대에 빛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외선 형태로 방출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광택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금속 원소들은 잘 없어.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 열전도율이 높다.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그 다음에 연성전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연성전성은 금속결합에만 있는 거야. 가늘게 뽑히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 가늘게 뽑으니까 뭘 만드느냐? 전선, 철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얇게 펴지니까 너 있잖아, 알루미늄 보일 알지? 알루미늄 보일. 그냥 이거 생 알루미늄이야. 그냥 뭐 거기다가 뭐 혼합물이 들어갔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생 알루미늄이야. 그걸 갖다가 롤러라고 부르는 장비에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쫙 편 거야. 그냥 얇게.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보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 그런데 이 알루미늄 보일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를 샀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 알루미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진 않아. 왜?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야.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들어있으면 비싸죠. 알루미늄은 철보다 단가가 높아. 그래서 비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매우 얇게 펴는 거야. 너가 금속을 알루미늄 보일처럼 손으로 툭 찢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사실은. 너 철판 이거 찢을 수 있어 이거? 철사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끊을 수 있을까? 못 끊어. 그냥 못 끊어. 그냥 일반 우리 구리 전선 있지. 구리 전선도 마찬가지야. 내가 손에 감아가지고 쫙 잡아당기면 떨어질까? 안 끊어져. 근데 알루미늄 보일은 쭉 하고 찢어지잖아. 그 왜 찢어진다고? 굉장히 얇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하고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루미늄 호일 사면 있잖아. 한쪽은 좀 반짝반짝하고 한쪽은 좀 덜 반짝반짝해. 왜 그런지는 혹시 알고 있어? 혹시 알아? 몰라? 알루미늄 보일은 잘 보면 한쪽은 좀 반짝반짝하고 한쪽은 좀 덜 반짝반짝한데, 알루미늄 보일은 그러면 이 반짝반짝한 쪽이 앞면이고 뭐 뒷면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알루미늄 보일은 그냥 생 알루미늄이거든. 그냥 알루미늄을 얇게 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잘 찢어져. 너 손으로 찢어져도 찢어진다 그러잖아. 너무 잘 찢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루미늄 호일을 펼 때 두 겹으로 펴는 거야. 두 겹으로. 그래야지 그나마 좀 낫거든. 그러니까는 롤러에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갔다 나갔다 싹 펴진단 말이야. 그때 이걸 갖다 접어가지고 두 겹이 되게끔 만들어서 펴는 거야. 그래야지 이 롤러가 지나갈 때 그나마 안 찢어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겹이 되게끔 해가지고 막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감을 때는 한 겹만 감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롤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반짝반짝한데 한쪽은 그게 아니니까 좀 덜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디 앞면이 있니 뒷면이 있니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거기 지금 힘을 가했을 때 그림도 나오지. 얘가 힘을 딱 가하면은 원자가 이탈을 하는데 밀려나거든. 그때 밀려나는 과정에서 원자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자유전자가 붙잡아버려. 그래서 원자들이 꼭 우리가 공을 굴린 것처럼 막 구슬 일이 여러 개 있는데 공을 딱 굴린 것처럼 이게 원자가 하나가 딱 밀리면은 그 다음 원자가 또 밀리고 해가지고 변형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가 있다? 전성, 연성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분자결정, 공유결정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다. 분자결정은 말 그대로 분자들로 돼 있어. 분자 간에 인력으로 붙어있는 녀석들을 분자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한 4가지 나온다.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딱 표시해주면 돼요. 즉 얘네들은 분자고 분자들의 상호작용, 즉 분자 간 인력으로 붙어있는데 문제는 이게 분자 간 인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는 녀석들이 있다? 승화성. 그래서 거기 보면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야. 나프탈렌이 뭔지는 알지? 뭔데 그게? 나프탈렌이 뭐야?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뭐라냐? 힌트? 야, 씨. 야, 나프탈렌 몰라? 저기 마트 파는데. 옷장에다 넣어. 옷장에다 나프탈렌 왜 넣어? 뭐라고? 옷 상태 유지한다고. 옷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 옷 상태를 그걸로 옷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습도 같은 거. 그럼 물 먹는 하마 넣으면 되지. 말하고 나프탈렌 넣어. 나프탈렌 냄새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 나프탈렌이 옷장에 넣는 거 맞아. 근데 옷장에 뭐라고 넣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마트에도 팔고 다이소에도 팔아. 나프탈렌. 옷장에 넣으라고 고리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핑크색, 하늘색 고리에 같이 넣어가지고 안에 하얀색 알갱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뭐하라고 넣어? 가끔 남자애들 나라 저기 휴게소 화장실 가면은 변기에 있기도 해. 근데 그거는 용도를 잘못 쓴 거야. 몰라. 나프탈렌 어떻게 쓰는지. 이건 상식인데. 몰라. 나프탈렌은 콕 찔러. 나프탈렌은 살충제야. 살충제야. 뭘 없애려고 넣는 거냐면 존벌레라고 부르는 벌레를 없애려고 넣는 살충제야. 그러면 존벌레? 존벌레가 뭐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온다.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존벌레의 특징이 뭐냐면 식물성 원재료로 가진 천조각이 있지. 면 있지, 면. 목화로 만드는 거 있잖아. 면을 갈아먹어 얘가.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가 많이 됐거든.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존벌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아직도 촌에는 존벌레들이 있어. 그래서 이불 같은 거 있잖아. 면솜 들어있는 이불. 지금은 더우니까 겨울철에 썼던 거 장롱에 넣어놓는 경우 많잖아. 근데 장롱에 넣어놓을 때 이게 압축팩 같은 걸로 있잖아. 세척을 해가지고 압축팩으로 꽉 눌러서 이제 넣어놓는 건 괜찮아. 어차피 벌레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넣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존벌레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면을 갈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좀 두꺼운 거 꺼내야지. 또 꺼내가지고 이 살짝 털어보려고 털잖아. 훅 하고 찢어져 버려. 그러니까 존벌레들이 갈아먹어가지고
내구도가 떨어진 거야. 약해져 버리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심하게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고 넣어놓는 게 납탈렌이야. 그런데 그 남자 장실에 소변기에다가 납탈렌 넣어놓는 거는 납탈렌이 물에 안 녹거든. 오줌을 거기다 백날 싸봤자 얘가 녹을 리가 없어. 안 녹아. 그럼 왜 넣느냐면은 그거가 싸면서 지빈 냄새보다 납탈렌 냄새가 낫다 이거야. 알겠지? 납탈렌 냄새로 지빈 냄새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 소변기에 납탈렌이 무슨 저 바둑알처럼 들어있어. 그거 녹일 거라고 아무리 싸봤자 이제 안 녹아. 되겠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먼저 배우면 되고, 공유 결정도 좀 헷갈린다. 이게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이 둘 다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는 녀석인데, 공유 결정 차이는 공유 결정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공유 결정은 그 뒤에 저 보면 약간 청색 글씨로 원자 결정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표적인 녀석이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 얘는 같은 원자가 쭉 같이 그냥 배열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자라고 부르는 건 몇 개가 붙어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지 알 수 있어야 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분자는 특히 공유결합에서만 분자라고 부르고 이온결합은 분자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얘는 분자가 아니야. 공유결정들은 그냥 원자들만 쫙 그냥 계속 붙어가 있어.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돼 있다? 탄소 원자가 삼연체 구조로 그냥 무한정 붙어가 있는 거야.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매우 단단한 거지. 그렇다고 다이아몬드가 천하무적의 물질은 아니다 이거지. 다이아몬드를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 다이아몬드가 있어. 망치로 내가 주 때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날아가. 어디로 날아가? 다이아몬드가 있어. 망치로 주 때리잖아. 그러면 다이아몬드 어떻게 될까? 박살이 난다. 다이아몬드가 무슨 천하무적의 물질이 아니다. 그냥 광물 중에 단단하다는 뜻이지. 이해가 있잖아. 무슨 망치의 그 금속 덩어리나 아니면 합금보다 더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딱 놔두고 망치로 주 때리면 그냥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냥 유리가루처럼 하얀 가루로 그냥 박살이 나버려. 때에 따라서는 뭐 망치로 때리면 망치에 박힌다는 둥진 같은 것도 있는데 안 박힌다. 그냥 박살이 나. 그래서 천하무적의 물질은 아니야. 그냥 광물 중에 매우 단단하다. 그런 거지. 흑연 있어, 흑연. 흑연이 이제 여기 보면은 육각판 형태의 형태로 쭉 붙어 있는 구조를 가져. 그러니까 얘네들도 탄소로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가 될지 몰라. 그럼 석영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진 않지만은 이게 SiO2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이 쭉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무한정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아니고 거기다가 얘네들은 공유결합으로 원자들이 싹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굉장히 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 대신에 분자 결정은 분자 간에 약한 인력으로만 붙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아. 이게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한다? 이게 표로 나와가지고 가나다라,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있어. 너희가 뭐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 바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전기 전도성을 가장 먼저 분석하면 돼. 4개 중에 4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전기 전도성이야. 알겠지? 자, 기억해. 제일 먼저 하는 건 전기 전도성이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모두 전류가 흐르는 건 금속 결정이야. 고체일 때는 안 흐르는데 액체일 때만 흐르면 이온 결정이야. 둘 다 흐르지 않으면 분자 결정 아니면 공유 결정이야. 그래서 이걸로 제일 먼저 구분해. 그 다음 두 번째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으면 공유 결정이고 낮으면 분자 결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기 전도성, 두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비교하면 돼. 그러면 4개를 딱 구분하지.
그래서 오른쪽 59페이지에는 암기에 하는 데서는 녹는점부터 먼저 해놨잖아. 녹는점부터 먼저 하지 말겠지. 이게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그 다음에 공유 결정 있잖아. 요 세 개가 공통으로 녹는점 분해점이 높아.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이걸 해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냥 낮으니까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냥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다 흐르면 금속. 액체일 때만 들으면 이온, 아예 없으면 분자나 공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함축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녹는점 물론점 비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전기가 됐으니까 60페이지 한 페이지 지금 이제 전기를 정리 중입니다. 뭐 자고 있어. 원래 친구들은 있잖아 자고 있으면 깨워주고 숙제를 안 하면 쌍욕을 날리고 학원을 안 오겠다 그러면 밟고 이래야 돼. 그게 진짜한 친구인 거야. 만약에 오늘 학원 제고 PC방 갈까 이랬는데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인생이 망해가는 거야. 우리 학원 제고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누가 친구가 꼬시면 걔는 앞으로 상종 안 해야 돼.
SiO2나 SiO4처럼 주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주성분이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광물 자체가 광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순물질로 존재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광물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광물은 고난물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순물질을 다루는 거야. 과학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이 공유결정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서 석영이 있다. 그럼 그 석영 자체는 그냥 공유결정이긴 해. 근데 규산용 광물 자체가 공유결정이냐는 안 되는 거지. 자, 채점을 다 해봤나? 혹시 질문 다른 거 혹시 질문이 없다면 이제 그 뒤에 문제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좀 해봐야 돼. 알겠지?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은 빼놓고 그냥 하면 돼. 고난도 문제까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여기 있는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면 되고 아시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해봐야 돼.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된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원 용액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돼. 자, 아무래도 용액이다 보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자, 그래서 물에 그 분자식하고 결합각도 나오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우리 화합할 때도 나왔던 거야. 물의 결합각은 104.5도 해가지고 구분형. 그래서 극성이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도 나오지. 수소결합도 앞에서 했다시피 우리가 전기음성도가 큰 FON 원자에 수소가 결합돼 있어야 돼. 직접 결합한 수소 원자와 또 이웃한 분자의 FON 원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 분자는 독특하게 뭐란다? 수소 결합을 많이 해. 그래서 물 분자 자체가 수소와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자와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또 다른 분자로부터 두 개를 받아. 그래서 총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 그래서 얘가 물 분자는 분자량도 작아. 분자량도 작은데 불구하고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왜 얘는 액체로 존재하느냐? 수소 결합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는 분산력도 작용하고 쌍극자 힘도 작용하고 수소 결합도 작용을 해. 그러니까는 중복해서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물의 성질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도 나오지? 요게 나와. 밀도가 나올 때는 물만 유독 뭔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물은 액체일 때 밀도가 가장 커. 이유가 물이 얼면 육각형 구조로 얼기 때문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게 75페이지 위에 보면은 표를 하나 정리를 해놨다. 이게 온도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에 대한 건데, 자, 거기 보니까 0도씨 이하에서는 얼지. 근데 육각형 모양을 가지게 돼. 그래서 중간에 공간이 뜨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0도씨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음이 녹아. 얼음이 녹을 때 이때는 육각형이 이제 파괴가 되겠지. 육각형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4도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각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0에서 4도씨 사이에도 육각형이 일부 남아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육각형이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물 분자들이 육각형이 됐다가 깨졌다가 됐다가 깨졌다 이래. 그걸 우리는 불안정한 육각형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 그래서 점점점 이제 부피가 감소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4도씨가 딱 되면은 더 이상 육각형 구조를 이루질 않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4도씨 액체일 때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서 물 분자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밀도가 가장 큰 거야. 그리고 4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번에는 또 분자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형태가 돼. 그래서 얘가 참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밀도의 변화가 나타나. 물 이외의 다른 물질은
기체일 때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에 고체일 때 밀도가 가장 커. 물 말고 다른 물질 동일한 물만이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도 하나 소개를 해놨어. 두 개의 그래프로 소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온도에 따른 밀도고 하나는 온도에 따른 부피야. 그래서 그게 밀도 그래프하고 부피 그래프가 서로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요 두 그래프 금방 표현한다. 금방 표가 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밀도인지 부피인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물에 대한 거야. 그래서 요거 그 X축 Y축 잘 보고 나중에 문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현상 이런 것들은 쉬워. 얼음이 물 위에 뜬다. 물이 얼 때는 표면부터 온다.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비열이 나와.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부르는데 물의 비열은 얼마냐? 거기 오른쪽에 나와. 4.2줄/g도시라고 나와. 이게 칼로리로 나올 때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으려나? 칼로리/g도시로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줄/g도시일 때는 4.2줄/g도시가 칼로리로 나오면 1칼로리/g도시가 돼. 그러니까는 1칼로리가 4.2줄이야. 정확하게는 4.18줄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1칼로리는 4.2줄. 그래서 원래 열량 단위가 칼로리로 나와. 그럴 때 이 물이 기준이라서 물의 비열은 1칼로리/g도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줄로 표현을 해놨거든. 그리고 오른쪽에 연용량도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어? 연용량. 연용량은 비열하고 질량을 곱한 값이야. 우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 이거? 연용량 개념도 있어. 연용량이란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을 연용량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연용량은 어디다가 쓰는 개념이냐면 내가 어떤 물질의 비열을 정확하게 모를 때 연용량으로 비교를 해. 이런 거 있잖아.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대표적으로 나와.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를 비교하면 어떤 게 온도가 더 빨리 변해? 당연히 양은 냄비가 더 빨리 변하지. 그러면은 왜 양은 냄비의 온도가 더 빨리 변해라고 하면 양은 냄비의 비열이 작아서라고 표현 안 하고 양은 냄비의 연용량이 작아서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는 양은 냄비와 뚝배기의 정확한 비열은 몰라. 그러니까 비열을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그 비열에다가 질량이 곱해진 그 값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물의 비열과 관련된 현상들 이런 것도 해풍, 육풍 이런 건 알 거야. 해풍, 육풍에서도 우리가 육지의 비열이 또는 연용량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공기가 상승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해풍이 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 것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서 76페이지로 넘어오면 되거든. 이번에는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표면 장력은 자, 정의 자체가 뭐냐? 액체가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다라는 게 나와. 그거 하나 줄거주면 된다. 표면 장력은 액체가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다. 그러면 뭘 표면적으로 뭐라고 최소화하느냐? 즉 외부와 접촉하는 표면적이야. 외부와 뭔가 접촉하겠지. 기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액체가 됐든, 즉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 이런 것들이 됐든 그것과 접촉하려는 걸 줄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왜 줄이냐? 저것끼리의 인력이 더 강하거든. 저것끼리의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것끼리 자꾸 붙어 있으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불룩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외부에 뭐 뭔가를 접촉을 좀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불룩하게 변하면 표면적이 줄어드냐라고 본다면 뭐 사실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냐면 분자 하나하나가 다른 녀석과, 즉 외부에 뭔가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저것끼리 물분자끼리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엉겨 붙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야. 그걸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왼쪽에도 그림 나오지. 왼쪽에 액체 표면 해가지고 얘네들이 저것끼리 이렇게 엉겨 붙을 때 얘네들이 쭉 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뭉쳐 있는 쪽이 표면 장력이 큰 쪽이다. 그래서 둥근 모양을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이 표면 장력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저것끼리의 인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수은 어때? 금속이야. 수은이 아무리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있잖아. 얘는 금속이야. 금속이다 보니까 뭔 결합을 한다? 금속 결합을 하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인력이 생각보다 강해. 그래서 저것끼리 막 끌어당겨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해. 근데 물은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불룩한 형태. 비눗물, 비누가 들어가게 되면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비눗방울이 생기는 원리도 그렇다. 알겠냐? 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방울이 되는 거야. 강하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야. 에탄올, 얘는 물보다는 인력이 약해. 그러니까 더 많이 퍼져. 만약에 무극성 용매 같은 걸 떨어뜨리면 납작하게 펴져. 저것끼리 인력이 약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플립에 뭐 이슬, 그다음에 못 같은, 아니 못 말고 그 바늘을 물 위에다가 살짝 띄우면 뜬다라고 그래.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나중에 해보면 알 거야. 해볼지 안 해볼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돼. 예, 바늘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띄우기가. 근데 잘만 띄우면 뜨긴 해. 그 다음에 뭐 소금쟁이 이런 거 나오지. 소금쟁이 알지?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밑에 4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나와. 물분자가 얇은 관을 타고 올라가. 왜 타고 올라가냐는 건데, 물분자들은 움직여. 알지? 액체는 움직인다. 가만히 안 있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움직이면서 얇은 관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 자, 어떤 거냐 말하면 거기 있는 빨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 빨대부터 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물질과 인력이 작용해. 물분자가. 그래서 붙어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뭐 부착력 해가지고 유리에 붙는 게 나오잖아. 유리도 흑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이 붙어. 그런데 물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물분자가 이 물분자 주변에 있다가 다른 유리에 또 붙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물분자가 이 물분자 주변에 있던 분자가 물분자를 타고 올라서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금. 점점점 올라가. 그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 그렇다고 무한정 타고 올라가진 않아. 대신에 얇으면 많이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 요걸 활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건이다. 수건 알다시피 있잖아. 수건 보면 어때? 작은 보풀하기가 일부러 나 있거든. 그거 뭐라고 해놨다고?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빨리 제거되라고. 그런데 이게 수는 반대로 일어나. 왼쪽에 나온다. 왼쪽에 보면 수는 어떻게 돼 있지? 수는 유리와의 인력보다 수은 원자들 사이의 인력이 더 커. 얘는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것끼리 자꾸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유리벽하고 인력이 작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려. 요 왼쪽에 그림 나오잖아. 물은 유리하고 인력이 작용해서 유리벽에 붙어. 그래서 타고 올라가거든. 근데 수는 인력이 저극끼리 인력이 더 커. 저극끼리 뭉쳐버리는 거야. 근데 저극끼리 뭉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리관을 이렇게 딱 담궜을 때 저극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그러거든. 딱 뭉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저것끼리 뭉쳐지게 되면 어디에 그 공간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 가는 관을 쓰면 더 볼록해지거든. 이건 더 많이 내려가. 수는 물과 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 그리고 원리도 그 나오지. 부착력 작용하고 응집력이 작용해서 물 분자 타고 올라가면 또 부착력이 작용하고 응집력, 부착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성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 이번에도 77페이지에 있는 거 한 페이지는 빨리 정리해봐야 되겠네.
제리 실험 만들면 일어나서 대단하네. 조제 봤습니다. 그래 근데 알고 있긴 해. 이제 모두 아이고 실행하라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다음부터 시간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이번 주가 다음 주 수업은 아니지. 자, 채점 다 됐나?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나봐.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가 더 풀어가야 돼. 바로 88페이지 넘어가. 아, 뭐 어차피 안 풀 거면서 씨. 이 부분은 그나마 쉬워. 해보면 알아. 금방 푼다. 문제는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제 내신 나와도 크게 뭐 난이도가 높고 그런 내용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이제 이 중간고사 때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있지. 기체. P분의 NRT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 높게 나올 거고 중간에 있는 액체나 고체는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진 않을 거야. 때에 따라서 공부를 안 하면 거기도 난이도가 높아지겠지. 그거는 이제 너가 하는 게 나름이고 이제 88페이지 이제 용액의 성질 여기 나오는 부분도 여기도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냐면 여기도 계산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이 부분이 여기는 공식들이 어렵진 않아. 공식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좀 나온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88페이지 용액의 성질 하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해가지고 증기압력이 나와. 증기압력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증기압력이란 우리가 액체에서
증발을 해. 그럼 기체가 나오겠지. 그럼 그 기체가 이제 더 이상 증발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즉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기체가 즉 그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부르는데, 내림 즉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럼 왜 내려가느냐? 혼합물이 되면 내려가. 즉 거기다가 액체에다가 용매에다가 용질을 섞으면 증기압력이 내려가.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은, 내가 책상 위에 물을 마시다가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책상 위에 지금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 지금 여기 얼음 들어있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물방울 생기잖아. 그지? 알지? 그거를 내가 안 치우고 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놔두면 다음날 되면 어때? 말라. 맞잖아. 마르잖아. 말라가지고 물방울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물방울이 있었던 흔적만 조금 남아있거나 그래. 그런데 내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다음날 말라있나? 생각을 해봐. 음료수를 내가 마시다가 흘렸어. 그러면 그게 다음날 일부 말라있긴 해. 그런데 뭘 볼 수 있지? 아직도 끈적거리고 물렁물렁한 거 볼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건데, 바로 이런 용매에 용질이 들어가 있으면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서 원래는 용매가 빨리 증발을 해줘야 돼. 그런데 증기압력 내림, 즉 증발 속도가 늦춰져 버리는 거야. 빨리 증발을 못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또 좀 전에 얘기한 게 그대로야. 뭐 종이 자체는 굉장히 단어가 어렵게 적혀 있어. 일정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도가 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많이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다?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기체로 변하지 않는 용질, 뭐다? 설탕, 소금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온도가 일정할 때 용매에 이런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넣어놓으면 순수한 물보다는 뭐하다?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즉 증발을 잘 못한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얘가 얼마나 증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공식으로 소개가 돼 있네. 여기 보면 델타 P는, 여기서 P는 압력이야. 델타 P 즉 압력 변화량이 얘기했지. 이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쓸 일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요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 당연히 델타 P라고 부르는 건 압력 변화량이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돼. 근데 여기서 나중 거와 처음 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가 용매하고 용액을 비교하면 용매가 그냥 커. 왜? 용액은 어차피 용질이 들어가서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 요거보다는 뭘 더 많이 쓸 거냐면 89페이지 위에 보면 라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여기에 공식 두 개가 소개가 돼 있는데 똑같은 공식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야. 표시해주면 돼. 용액의 증기압력인 P는 용매의 증기압력, 순수한 용매가 가지고 있는 증기압력에서 용매의 X가 몰 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X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원래 무슨 기호를 쓰냐면 카이라는 기호를 써. 카이. 알아? 몰라. 너 X 쓸 때 보통 우리가 그 XY 쓸 때 X를 이렇게 쓰는 애가 있고 X를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 그지? 이건 X고 이건 카이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X 쓸 때 요건 X인데 요건 카이야. 그러니까는 카이를 X처럼 쓰는 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수학 선생님도 저렇게 쓰는데요?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 수학 선생님이 X를 저렇게 썼을까? 그 전에 수학을 그렇게 잘못 쓴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래.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리스어 로마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찾아보면 카이 저렇게 쓴다. X처럼 쓰는데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카이야. 그래서 뭐 근데 사실 그냥 보면 뭐 둘 다 X인데 싶으면 그냥 어떻게 써도 굳이 상관은 없긴 해. 상관없긴 한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제 밑에 것처럼 쓰는 건 카이라는 기호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X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카이야. 근데 그냥 X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 알겠지? 즉 X는 화학에서 뭘 의미한다? 몰 분율. 몰 분율 기억나? 몰 분율이 뭐였더라? 간단해. 몰 분율은 말만 어렵지. 몰 분율은 그냥 전체 몰수 분의 대상 물질의 몰수. A와 B가 섞여 있어. 그러면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더한 것분에 A의 몰수하면 A의 몰 분율. A의 몰수, B의 몰수 다 더한 것분에 B의 몰수하면 B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용매의 몰 분율 해가지고 용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용매와 용질 전체의 몰수를 더한 것분에 용매의 몰수하면 용매의 몰 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별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 나와. 그리고 델타 P 즉 증기압력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 이번에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야. 두 개. 둘 중에 어떤 걸 써서 내가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라는 건 있잖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돼. 둘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써야 될 때가 둘 다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이거 쓰기도 하고 저거 쓰기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귀찮게 두 개를 다 외우고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쓴다 굳이 안 해도 하나만 외워도 사실은 쓰는데 별 크게 지장은 없어. 해보면 알아야겠다. 시기지만 해봐야 할 수 있어. 그래서 라울 법칙 해가지고 그냥 쓸 거야. 라울 법칙은 그 위에 나와 있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라고 돼 있지. 비휘발성 뭐라고? 가만히 놔둬도 기체로 변하지 않는 용질. 다시 소금, 설탕 이런 걸 말하는 거. 비전해질이라는 말은 설탕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왜 하필이면 비휘발성은 이해가 돼. 가만히 놔두면 기체가 안 되는 이런 것들. 근데 비전해질은 왜 그러냐? 전해질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 이게. 즉 이온이 되는 녀석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조건이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이 녹아 있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나오는 거야. 왜 달라지는 거에 대한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소개가 되던가 그럴 거야. 다시 88페이지를 볼까? 거기 보면 이제 증기압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돼 있어. 거기 증기압력 보면은 거기 그 둥근 플라스크 그림 4개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보면 돼. 거기 보면 물하고 설탕물이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수은기둥 처음에는 양쪽이 같게끔 맞춰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설탕물 쪽으로 수은기둥이 올라가. 왜? 물은 증기압력이 그대로겠지. 근데 설탕물은 용질이 들어가면서 증기압력이 내려가. 즉 증발하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요게 계산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도 나오느냐면 왼쪽에 비커에다가 유리종이 이렇게 덮어놓은 그림 나와. 거기 보면 하나는 0.1 몰농도 설탕물이고 하나는 0.2 몰농도 설탕물. 왼쪽에 작은 그림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농도가 낮은 쪽에 증기압력이 커. 그러니까는 물이 좀 더 증발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증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0.2 몰농도짜리 설탕물은 용질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증발이 아무래도 적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유리종으로 딱 덮어놨기 때문에 내부의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0.1 몰농도짜리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0.2 몰농도짜리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0.2 몰농도짜리 요 수용액은
용액의 양이 증가를 해.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증가하느냐면은 두 개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왜? 0.1 몰농도짜리는 어때? 증발을 하면 용매량이 줄어들지.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줄어들면 농도가 높아져. 그리고 0.2 몰농도짜리는 용매량이 늘어나. 그러면은 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두 개의 농도가 딱 같아지는 그 시점까지 수증기가 하나는 빠져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버려요. 대신에 이거 유리종 빼면 있잖아. 이런 일 안 일어난다. 둘 다 감소한다. 대신에 감소하는 속도가 0.1 몰농도가 빠른 거지.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 만약에 요게 이 밑에 농도를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주면은 어떤 게 농도가 더 작고 큰지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용질이 있는지를 가지고 실제로 농도를 찾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얘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찾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은근히 이런 문제들이 헷갈려. 특별히 계산하는 건 아닌데 헷갈리게 주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왜 증기압력이 내려가느냐에 대해서 거기 본문 가로 2번에 설명이 나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용매는 표면 자체에 전부 다 그냥 용매 분자들만 있어.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막 들락날락 그걸 하면 되는데 용질이 들어가면 표면에도 용질이 있다 보니까 용매가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방해를 받는다 이거야. 자,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방해를 받더라도 방해를 안 받는 부분에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용질들이 용매와 잘 섞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는 거거든. 서로 강하기 때문에 용질이 용매에 녹아. 무슨 뜻인지 알겠냐? 용질이 용매에 녹는 이유는 용매끼리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커서 그래. 그러면 용질이 용액 속에 있다라는 건 용매가 나가려고 하면 용질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용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있잖아. 용매가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래프 문제들도 꽤 나오지. 과학에는 그래프 문제를 뺄 수가 없어. 여기 보면은 설탕물의 농도 퍼센트 해가지고 증기압력이 얼마나 내려가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것들 힌트로 잡을 때는 항상 과학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뭔가 힌트를 잡을 때는 처음을 잘 봐. 0일 때 뭔가가. 0일 때는 진짜 뭔가 반응하기 전 얘의 뭐 어떤 몰수, 몰농도, 분자수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0일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변화가 쭉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기존의 변화와는 다른 패턴의 변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점은 뭐 하느냐? 바로 반응이 끝났다라는 의미의 표시야. 여기서는 그냥 쭉 내려가고 있지.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 용질을 더 넣어주게 되면 증기압력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거 표현하는데 보통 화학 그래프들은 이런 거 말고 어떤 특정 지점에서 뭔가가 탁 하고 변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보다 반응이 끝났다.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하나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다시 와서 라울 법칙은 당연히 공식은 표현했겠지, 표시해놨겠지. 그 밑에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라는 게 나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오름이니까 올라가는 거고 내림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지. 끓는 점이 올라가. 왜 올라가? 용질이 들어가면 올라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용질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증가를 해버려. 요걸 우리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게 너 있잖아. 계란 삶을 때 소금 넣어.
소금 왜 넣어? 몰라? 계란 삶을 때 소금 넣는 경우들이 있어. 왜 넣어? 계란 먹을 때 이미 간이 되라고? 정신 나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어. 왜 넣느냐?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용질이 들어가잖아. 소금 잘 넣잖아.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져.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열이 계란에 전달이 돼. 그러니까는 빨리 익어. 나는 반숙이 좋아 이러면 소금 넣지 마. 알겠지? 반숙이 좋아 이러면 소금 넣지 말고 나는 반숙 못 먹겠어. 나는 그냥 완전히 익은 거 먹을 거야 이러면은 똑같은 시간 삶을 때 이게 삶는 시간이 막 정해져 있잖아. 막 이렇게 몇 분 삶아야 돼 있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혹시 그건 아는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거야? 가스불을 켰을 때부터 20분이야? 부글부글 끓일 때부터 20분이야? 혹시 알아? 모르지. 맞잖아. 모르잖아. 너 모르잖아 이거. 내가 계란을 그리고 몇 개를 삶을 때 몇 분인지 어떻게 알아? 기준이 뭔지 몰라. 맞잖아. 기준이 뭔지 몰라. 계란 몇 개에 물 몇 리터에 어떤 종류의 냄비에 가스불의 강도는 얼마로 몇 분을 삶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완전히 익은 계란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대충 삶아. 대충 삶는데 소금 넣고 있잖아. 한 20-30분 삶으면은 그냥 잘 익어. 왜? 온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열이 전달되니까. 그렇다고 소금 넣었다고 계란이 짜지고 그러진 않아. 안 짜. 소금이 계란 속으로 들어가서 염화나트륨이 말 그대로 들어가서 계란 전체로 염화나트륨 성분이 들어가서 간이 적당하게 배이려면 그 정도 삶아가지고는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소금 넣는 거. 가끔 식초 넣는 사람도 있어. 껍질 잘까지 하고. 문제는 아세트산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끓이는 과정에서 싹 따라가. 별 소용이 없어. 자, 그래서 아유, 저는 뭐가 그렇게 피곤해? 혹시 어제 술 한잔 했어? 표정이 이상해. 식자가 알겠지?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 그런 용질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도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 아까 우리 증경력 내림하고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용질이 들어가면 용매 분자를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얘가 기화되려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희한한 농도 개념이 하나 나와. 그거 빨리 표시하라 빨리. 몰랄 농도라는 게 나와. 우리 그 전에 몰 농도도 있었는데 아씨 이번에 또 뭐야? 몰랄 농도가 나와. 몰 농도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 조심해야 돼. 우리 몰 농도 혹시 공식 기억나? 몰 농도는 당연히 안 나겠지.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야. 모르겠으면 좀 적어봅니다. 오른쪽에다가 자 이제 뒤쪽에 적어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야. 부피는 리터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몰랄 농도는 좀 달라. 여기 봐봐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야. 그러니까 이 분모값이 다르다. 요거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몰이야. 왜 이렇게 참 희한한 농도는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냐면은 농도 개념이 단점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퍼센트 농도 있지. 이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만 해.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성질이 고려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몰 하면서 어때? 1몰의 질량이 물질마다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안에 입자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게 되는데 퍼센트 농도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질량으로만 해. 그러니까는 물질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좀 배려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고려를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몰농도야. 근데 몰농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용액에 부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해서 농도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물질의 어떤 고유한 특징도 좀 넣고 온도에 따른 뭔가 변화도 좀 없애는 방법은 없앨까 해서 나온 게 몰라는 거야. 그래서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얘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몰농도를 가장 많이 써. 근데 몰랄농도는 여기서 처음 소개가 되잖아.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면 처음부터 몰랄농도를 배우면 되는데 왜 이걸 안 쓰느냐? 이유는 용매의 질량이 들어가는데 킬로그램으로 들어가. 문제는 실험실 같은 데서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할 때는 정밀적으로 사용하거든. 정밀적으로는 최대 측정할 수 있는 질량이 대략 한 50g밖에 안 돼. 소수점만 4째짜리, 5째짜리까지 나오는 정밀저울들이 있거든. 이 정밀저울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50g. 진짜 많이 측정해봐야 100g이야. 그럼 1kg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kg을 만들려면 100g만 10번 재야 되는데 문제는 액체지. 그럼 액체를 담은 그릇도 필요해. 맞잖아. 그럼 액체를 담는 그릇까지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있잖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액체 질량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1kg를 만들겠다 이러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실제로도 잘 안 써.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일단 이런 거는 하게 되는 거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할 테니까.